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정보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찰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추 장관은 오늘도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문 윤석열 총장은 총장직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노총이 참가 인원을 9명씩 나누어 쪼개기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 제안에 여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며 관련 논의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60대 남성이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을 달라는 요구를 모텔 주인이 거부하자 홧김에 벌인 방화였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렸죠. 오늘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직무 정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권과 관련해서였는데요. 감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윤 총장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1948년 헌정 이후 7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없었던 이 충돌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훈 기자가 직무정지 첫날 윤 총장을 겨눈 움직임들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러 국회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자신이 명령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총장 해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윤 총장이 법적 대응 수사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며 근거로 든 혐의 관련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 오전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곳은 어제 추 장관이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고 지목한 부서로 과거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불렸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 부서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저장자료 분석 작업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감찰로 끝내지 않고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현 정부 들어 발탁된 인물입니다. 추 장관은 추가 감찰 카드도 빼들었습니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불법 사찰이 더 있는지와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마자 대검 압수수색에 추가 감찰 지시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윤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요. 윤 총장의 반격 카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합니다. 자, 이윤우 기자, 윤 총장이 오늘 하루 종일 자택에 머무르면서도 이 주변에는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들에게 총장직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 걱정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표에 앞서 직무집행 정지 관련 법무부 공문을 받고 주변에 이런 속내를 밝힌 겁니다. 윤 총장은 당분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 예정인데요. 업무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 장관 명령과 동시에 효력이 생겨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오전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간부들도 대응 회의를 이어가는 등 대검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분주한 모습입니다. 법적 대응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총장 업무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건데요.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명도 선임했습니다. 추 장관의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일 법무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만큼 오늘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의 공격은 사퇴 수준이 아니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위가 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는데요. 여당이 검찰총장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스스로 고치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고치를 현명하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요 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두고는 불법 사찰이라며 윤 총장이 수사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해왔던 불법 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을 윤 총장 스스로 저질렀다며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정보를 조사했는지, 어떻게 불법적으로 활용했는지 빠짐없이 조사해서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바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르자는 야당, 누구 맘대로 나오냐는 여당이 맞선 건데요. 저희 취재 결과 윤 총장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의 대상은 윤 총장이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추미애 장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권이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참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윤 총장을 전방위 압박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갑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해 15분 만에 산회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개의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법사위가 무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에 추 장관이 되레 권한 남용을 했다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내일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법무부와 여권이 윤 총장을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는 대검 정보부서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정작 당시 자료를 만들었던 검사는 그냥 인터넷에 다 공개된 자료를 모았던 것뿐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검사의 사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혐의 중 핵심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검 정보부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등을 맡은 재판부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가족관계, 취미, 세평 등을 기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무리이야기 법관 명단에 올랐었는지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만든 성모 검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로 작성했고 자료 수집도 인터넷 기사나 법조인 명부 등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고 한 겁니다. 학력과 경력이 주요 내용으로 재판장은 10줄 내외, 배석 판사는 2-3줄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검사는 미행이나 뒷조사를 한 게 아니라며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리이야기 법관 여부를 표기한 판사는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김모 판사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 검사는 해당 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맡은 A 판사로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판사들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판사 사찰 의혹을 우려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이번 사태가 검찰과 법원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조직 수장이 궁지에 몰리면서 일선 검사들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온라인망에 글을 쓰는 수준을 넘어서 부산에서 첫 평검사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오늘부터 지방검찰청별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첫 평검사 회의를 개최했고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검찰 연구관들도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이고 검찰 역사상 7번째입니다. 2013년에는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생활 문제로 사퇴하자 평검사들이 모여 사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한 추 장관의 정치적 폭거를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가 여권으로부터 수사 이력을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이 검사 글에는 검찰개혁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거나 일부러 과다하고 부정적 언어로 포장해 발표했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치는 종을 언급하며 검찰이 처한 상황을 지적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자칫 윤 총장 지키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런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법무부가 내년 인사를 통해 수사팀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에서 진행 중인 주요 권력 수사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등입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과 증거인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청와대 윗선이 개입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지만 관련자 수사는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부를 방문했는데 부처 관계자들이 연루된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후배들이 위축되지 않고 어깨 펴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나 우리 장관이나 이렇게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관련자 잠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라임 사건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정관계 로비에서 검사 술 접대 의혹으로 초점이 옮겨진 상황. 외부 입김을 막아주는 검찰총장마저 없다면 여권 인사를 향한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반응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권력형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내년 1월 인사 때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8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선례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수사팀을 이끌던 김태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전보되면서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끈질기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청와대는 대답 대신 이틀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언급을 자제할 뿐 사안은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서 법적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 말은 있는데 자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암묵적 동의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해야 할 일이라며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이 중대 비위라고 얘기한 만큼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직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전달받았는지 회견 요지만을 보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할 때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윤 총장은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여성폭력 추방을 강조하는 SNS 글을 올렸고, 오후에는 디지털 뉴딜 관련 행사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 중인 법조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가장 관심은 이제 윤석열 총장 거취인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 장관이 청구한 이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징계위에서 최대 해임까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위원장도 맡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추 장관이 법무부 차관 등 이 다른 위원을 위원장에 지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법무부 장관 뜻대로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데요. 징계위원 7명 중 이 5명을 장관이 원하는 인물로 채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윤 총장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총장 해임을 명시한 법조항은 없지만 윤 총장 해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가능성을 압축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윤 총장을 2년 임기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이 다른 하나는 검사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해임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 대신에 윤 총장 해임 총대를 맸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해버리면요. 그럼 윤 총장은 어떻게 무슨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이 추 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직 배제가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내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임 결정이 나오게 되면 취소 소송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기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해임까지 갈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추 장관이 무리하게 강행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바로 법무부 감찰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중요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감찰 규정을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윤 총장 감찰을 추 장관과 법무부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 보니 이 감찰 결과를 믿기 어렵다거나 혹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경우 가장 논란이 될 부분들도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이 추 장관이 어제 가장 먼저 언급했었던 징계 청구 사유, 이 바로 윤 총장이 2018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난 게 부적절하다. 이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죠. 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인데 당시 중앙지검은 이 JTBC가 태블릿 PC 보도 조작을 주장했었던 이 변희재 씨를 고소한 사건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홍 회장이 JTBC의 실질적 사주라면서 윤 총장이 직무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윤 총장 측은 홍 회장을 만났지만 사건 관계인이 아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내놨는데요. 홍 회장과 만남이 부적절했는지 역시도 이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이 여권이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대검의 정보 취득 방식이나 정보 수집 목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 직원들을 통해서 주요 사건 판사들의 가족관계나 개인 취미, 성향 등을 적은 보고서를 만들었다면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든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은 출신 학교나 주요 판결 내용, 재판 스타일 등을 10줄 내외로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 인터넷으로 검색될 만한 내용들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향후 법정 다툼이 길어질 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모두 이 추가 증거 확보나 법리 제시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조금 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4차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추천위 활동 자체가 이대로 종료가 된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강병규 기자,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나 보네요. 여야 의견이 어디서 갈렸습니까? 네, 4시간 가까운 논의가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추천된 10명을 대상으로 2차례 투표까지 했지만 2명 압축에는 실패한 겁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2명 모두 검찰 출신 후보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인데요.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데 여권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변호사 출신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후보 추천이 되려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결국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추천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자, 어떻게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 이게 민주당 계획인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열리던 그 시간에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참석 없이 강행한 건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낮춰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다음 달 중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동작구청 선별진료소 앞인데 노량진 학원 집단 감염 여파 등으로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긴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실감케 하는 장면이죠. 오늘 추가 확진자는 400명에 가까운 382명입니다.
경기 연천 군부대에선 훈련병 59명이 집단 감염됐고 인천과 청주에선 다음 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확진 사례까지 나와서 더 걱정입니다. 수험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국무총리가 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집회는 강행됐습니다. 서울에서는 10인 미만 쪼개기로 이루어졌지만 일부에선 100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강행한 겁니다.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 도심에선 수십 곳에서 9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의식한 듯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방역 지침을 모두 엄격히 준수합니다. 하지만 집회장으로 들어오려는 1인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고 집회 장소 인근에서 다른 조합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건물 앞에는 같은 단체로 지정되는 단체원들이 10인 이상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500명 미만 집회가 허용된 대구의 경우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총파업에 조합원 15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3만 4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집회 이후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주는 백신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예방 효과가 최대 90%에 달한다는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국내에서도 위탁 생산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르면 내년 봄엔 맞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정식 허가 신청 90일 전 임상시험 직전까지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통상 180일 정도 걸리는 백신 사용 허가 심사를 90일까지 줄인다는 겁니다. 해외 백신 개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달 중순 신속 허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동물 실험 등 전 임상 단계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후 정식 신청 후 심사 기간은 40일 정도로 단축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신청 당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날짜를 계산하면 사전 신청한 10월 중순으로부터 90일 뒤인 1월 중순 정식 허가 심사를 신청하고 40일 뒤면 국내 판매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현재 국내 제약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력 의향서도 체결한 만큼 국내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제약사인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이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어제 임상 이상 시험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적 관찰과 데이터 분석, 허가 신청 등 나머지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상 중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이르면 내년 초 치료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서울에 전세가 없다, 전세값이 너무 올랐다 계속 전해드렸지만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가 20억 신기록을 세웠는데 일주일 만에 대치동에서 기록이 깨졌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조망권의 서울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5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가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전국에서 제일 비싼 전세라는 기록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 기록이 깨졌습니다. 같은 크기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20억 2천만 원의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전세값이 한 달 만에 1억 원 넘게 뛴 겁니다. 학원과가 밀집한 대치동은 전통적으로 학군 수요가 몰리는 데다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법 영향까지 겹쳤습니다. 워낙에 그냥 물건이 둘러보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도곡동보다는 대치동이 또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더 가깝잖아요. 다음 달 취약 통지서를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서두르는 세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학군 수요 아니면은 이 전세가를 떠받칠 수는 없죠. 1차 배정 그 부분들이 10월 말까지는 전입신고가 들어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매매 시장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강남 지역의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아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거래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매물은 없고 가격은 뛰는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가 곧 21억 원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부동산이 있습니다. 올림픽 부지 재활용 문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깎았던 산과 세금 들여 만든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자연 그대로 복구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2년 전 평창올림픽 때는 활강,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곳입니다. 당시 경기장을 건설하려고 나무를 다 뱄었는데요. 숲을 복원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경기장은 해발고도 1,400m 봉우리에서 시작합니다. 나무 5만 그루가 잘려나갔는데 올림픽 끝난 지 한참 됐지만 황무지 그대로입니다. 건설비만 2천억 원이 들었지만 열흘남짓 사용되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남은 건 황폐한 슬로프와 녹슨 곤돌라 리프트뿐. 올림픽 때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곤돌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 창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곤돌라에 애착이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봄철에 풀잎이 피어날 때 저 정상부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보는 그 경관이 굉장하거든요. 곤돌라 하나만 살아 있어도 하루에 최하 2,000명에 3,000명의 의지는 온다. 수천억이 들어간 이 체육시설을 굳이 없애야 하느냐.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 전부터 700억 원 이상 투입될 가리왕산 원상 복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 유지로 말을 바꾸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온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이에요. 또 전부 다 해서 철거하겠다고 한 것이 2018년도 1월 올림픽 전에 복원 계획이고요. 8월에 올림픽 이후에 지금 다시 낸 것은 갑자기 곤돌라 1기를 차후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바닥이 드러난 상태로 방치돼 언제든 산사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사태도 한 번 났었잖아요. 복원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저거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복원 명령을 지시하고 산 소유권이 있는 산림청도 압박해봤지만 강원도는 사회적 조정기구로 결론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마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뭐 마음이 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복구를 해야 된다. 올림픽용으로 신설된 다른 경기장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계속 투입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하키센터, 슬라이딩 센터 세 곳을 다 합쳐도 지난해 사용 실적이 100회 미만, 수입은 1억 원대인 반면 운영비는 4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디지털 공연장 활용, 해외 대표팀 유치 같은 수익을 낼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체험시설에 대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도비 지원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장이 운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공헌을 인정해서 정부가 지원해달란 요구도 나옵니다. 남북 개선도 좀 되고 정부에서는 많은 이제 그 효과를 봤잖아요. 그때 강원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기장 사후 시설 활용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니 지방 정부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올림픽 시설을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지 개발 계획도 먼저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초롱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마포구의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숨졌습니다. 여관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며 투숙객이 불을 질렀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1층 현관문 안쪽으로 거센 화염이 몰아칩니다. 건물 전체로 번진 불길에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난 건 새벽 2시 40분쯤. 불은 건물 전체를 태운 뒤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여관에는 투숙객 등 10여 명이 있었는데 2명이 숨지고 9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여관은 2층짜리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인데요. 건물 외벽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입구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관 1층에 투숙 중이던 60대 남성이 모텔 주인과 싸운 뒤 홧김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안 준다고 화풀이도 그래 부르다고 그럼 여관에서는 술을 못 팔게 됐죠. 불을 낸 뒤 빠져나와 병원으로 이송되던 남성은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불을 냈다 자백했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별다른 직업 없이 이 여관에서 투숙해왔는데 이전부터 수차례 음주난동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술이 쳐가지고 그냥 이런 데서 아무 데나 누워버리고 시장에도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어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2명이 숨졌을 때 점포에는 은행마다 있는 경비 인력이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부실한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전직 임원의 흉기 난동으로 직원 2명이 숨진 대구 동구의 새마을금고. 직원 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지점으로 청원경찰 등 범죄를 막을 경비 인력이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3,200여 지점에 자산 200조 원이 넘는 대형 금융기관이지만 다른 은행들과 달리 지점들이 모두 독립법인이라 청원경찰을 고용하는 게 점포마다 제각각입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경비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을 둘 수도 있고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그것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스총 등의 방범 장비 등은 지점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이번 사건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대구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시골이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지점은 직원 수가 적은 데다 청원경찰마저 없어 은행 강도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새마을금고 6곳에 강도가 들었는데 모두 청원경찰이 없는 점포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경비 인력 채용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국 현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원경찰을 채용하기 솔직히 어려워요. 계약직으로 채용하기가. 강도나 흉기난동 같은 강력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보다 강력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38억 원이나 하는 군용차 사업자를 낙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업체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켰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는지 정다은 기자와 들어보시죠.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병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무인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2톤 미만의 다목적 무인 차량은 위험지역 정찰과 전투물자 보급, 환자 후송에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전력으로 꼽힙니다. 군의 정식 도입에 앞서 방사청이 신속시범 획득사업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2대를 우선 도입하는 38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하나디펜스와 현대로템이 참여했는데 두 회사 모두 입찰가 0원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본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제살깎기 경쟁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격과 옵션에서 두 회사가 똑같은 점수를 받자 방위사업청은 가위바위보로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입찰 제안 서류에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 볼을 낼지 미리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법에 대한 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기체계가 일반 공산품도 아니고 가위바위보로 추첨식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방사청은 가위바위보로 입찰자를 정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횟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들고 나온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민주당도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피해가 큰 업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자는 데는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한국판 뉴딜 같은 정부 정책 예산을 깎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각을 세웠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자며 지금 논의에 합류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우려와 재난지원금 찬성 여론이 커지면서 지급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당 관계자는 2, 3조 원 정도 규모로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약 3조 6천억 원 증액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피해 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천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찬성으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안팎 규모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시점은 유동적인데 재원 마련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홍보성 예산을 삭감한다면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여야 협상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민주주의의 위기. 의미심장한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7년 전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중징계 받고 좌천됐을 때 그때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 말이 이제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 태도와 좀 비교가 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윤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7년 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윤석열 지청장 징계는 한마디로 정의는 물구나무로 섰고 검찰은 권력의 곁에 섰다는 비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법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박용진 의원은 내부 쓴소리도 종종 해왔는데 이번 사안은 이제 추 장관을 옹호를 하는 거네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원식 의원도 7년 전에는 윤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일감은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네, 하지만 우 의원은 어제 윤 총장에 대해서 혐의 하나하나 중대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따져 물어야겠죠. 하지만 책임을 따지는 잣대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나 말고 없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더 외로워졌다고요. 네, 조응천 의원은 오늘 민주당에서 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는데요. 추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고 꼬집었습니다. 적을 마지막엔 이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한 듯한 말도 썼던데 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죠?
네, 조 의원 SNS에는 역시 당신은 검사 출신 빠지세요. 윤석열 비호하려거든 의원직 내놓고 하십시오 등 비난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은 조홍천 의원 한 명뿐인 거죠? 네, 알려진 바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 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추 장관 편을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우상호, 박주민 의원은 윤 총장 해임과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본인의 명예에만 꾀한다면 대통령이 결단하셔야죠.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또는 취미라든지 만약에 검찰이 정리한 것이다, 파악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형사사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당 내부 분위기도 강경한 거죠? 네, 윤 총장과 더는 같이 못 간다는 건데요. 여기서 윤 총장이 한 달 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여랑야랑은 네, 이 노래 제목처럼 180도로 정해봤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모두가 한꺼번에 바뀔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승인으로 인수인계를 받게 된 바이든이 국제적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인수인계는 승인했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6명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단상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도열합니다. 마이크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과 함께일 때 미국은 최강이라며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t's a team that will keep our country and our people safe and secure. And it'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백악관의 공식 승인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도 매일 브리핑을 받습니다. 인수인계 작업에 시동이 걸렸지만 백악관 추수감사절 행사의 모습을 나타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부부를 백악관에 초청할지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Mr. President, you invite President-elect Biden. 대신 미국의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바이든 당선인과 여전히 각을 세웠고 We send our love to every member of the armed forces and the law enforcement heroes risking their lives to keep America safe, to keep America great, and as I say, America first. Shouldn't go away from that. 예정이 없던 브리핑도 열어 사상 첫 3만 고지를 돌파한 다우지수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뒤 예비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이란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거주지 마라라고에 대한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그가 퇴임 후 이곳에서 새로운 정치 기반을 다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TNL 뉴스 김정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모기업의 게임 회사인 NC의 한국 시리즈 우승 세리머니는 뭔가 달랐는데요. 우승 비결도 마치 게임하듯 선보인 작전 야구였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양의지가 대형검을 들어올리고 선수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모기업의 대표 게임에 등장하는 간판 무기를 활용해 우승 세리머니를 펼친 겁니다. NC의 우승에는 컴퓨터 게임처럼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이동욱 감독의 작전 야구가 있었습니다. 타석에 두산 김재환이 들어서자 박성민이 자리를 옮깁니다. 3루 쪽은 텅텅 비워두고 2루 쪽을 꼼꼼하게 메우는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시도한 겁니다. 방망이에 맞은 공은 예측대로 2루수로 변신한 박성민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갑니다. 오재일만 등장하면 내야수들이 바빠집니다. 옹기종기 모이기도 하고 한 선수가 우익수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펼친 수비 시프트가 두산 타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신경전에 말린 두산 타선은 25이닝 연속 무득점이라는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뚝심 있는 작전 야구는 공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타를 내보내 실패로 끝났는데
같은 이닝에서 또다시 대타 카드를 꺼내 결국 성공시킵니다. 감독의 과감한 작전이 승부의 쐐기를 박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임 2년 만에 성공을 거둔 이동욱 감독. 게임처럼 디테일한 NC의 데이터 야구는 내년에 더욱 진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영웅이었다가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돼 얼음판을 떠났던 이승훈이 2년 9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6km 넘게 달리고도 마치 처음 출발한 선수처럼 속도 경쟁을 펼칩니다. 평창올림픽 매스 스타트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은 한국 빙상 장거리의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문체부 감사를 통해 후배 선수 2명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이 밝혀졌습니다. 올림픽 영웅에서 추락한 이승훈은 출전 정지기간 1년간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복귀전 현장. 소속팀이 없어 서울 일반으로 출전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공식전, 공백은 눈에 띄었습니다. 발이 엉키는 실수가 나오면서 최종 6분 53초 28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대회 최고 기록보다 20초가량 늦었습니다.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확실히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 기록 제가 처음 타보는 기록인 것 같아요. 복귀와 함께 여전히 징계에 대한 억울함도 내비쳤습니다. 그 후배들하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올림픽 직후나 저희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승훈은 모레 1500m 경기에도 출전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후부터 추위가 물러나고 미세먼지가 대신 찾아왔습니다. 주로 중서부 지역에서 지금 대기질이 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정체되고 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다행히 금요일부터는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서요. 동특이전의 운전은 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안개 상습 구간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비가 시작돼서요. 주말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내려가서 눈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비와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한기가 내려오기 시작해서요.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별도로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수사들을 막기 위해 윤 총장 몰아내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오늘 클로징은 눈 부릅뜨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